그럴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태아가 엄마 배를 누르지 않게 하면은 다시 혈액순환이 원활히 공급되기 때문에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신 중에 태아나 임산부에게 치과 치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이제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과에 가보셔서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셨을 거예요. 입안을, 내부를 찍는 이제 구내 촬영이 있고, 얼굴 사진을 찍는 저런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치과용 CT가 나와서 이제 좀 더 정밀한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되죠. 구내 촬영인 경우에는 그냥 치아 한두 개 정도를 그냥 가볍게 보고 할 경우에 이제 구내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위턱과 아래턱을 봄과 동시에 전 치아의 구조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구내 촬영과 파노라마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보고자 할 경우에 이런 CT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랑니 빼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아래 사랑니인 경우에는 혹시 이 치아가 똑바로인 경우는 괜찮지만 아래로 누워있을 경우에 밑에 큰 신경하고 혈관 지나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럴 경우에 혹시 거리가 멀 경우에 괜찮지만 아주 가까운 경우 과연 이것이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2차원적으로 파노라마 같은 2차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죠. 그래서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파노라마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저런 이제 사진들을 통해서 어떤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병소의 크기, 위치를 정확하게 판별을 함으로 인해서 진료를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필수적으로 사진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유용한 도움을 주는 이 엑스레이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치과에서 입안 사진을 한 장 찍었을 때 저렇게 한 장 찍었을 때 화창한 봄날에 5분 동안 산책하는 것과 똑같은 영향이라고 합니다. 햇볕 아래서도 햇볕도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별거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방사선이 인체의 장기마다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세포 증식이 아주 왕성한 조직일수록 아무래도 방사선에 민감합니다. 가장 민감한 것이 조혈 조직. 그럼 예를 들어 잘 아시겠지만 골수 쪽이 아무래도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부위가 되겠죠. 의외로 뇌와 신경은 아주 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치과에서 그냥 가볍게 한두 장 사진 찍는 거는 그렇게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 태아는 아무래도 방사선에 그래도 민감합니다. 물론 임신 기간 중에 사진을 가급적 안 찍는 게 좋겠지만은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아까 아주머니처럼 이가 부러져서 왔을 때 신경치료할 때 당연히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가 어느 쪽에서 부러졌는지, 뿔에서 부러졌는지 아니면 보이는 쪽에서 부러졌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죠. 신경치료 과정 중에서 많은 사진을 요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사진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각 치과 의사들은 이런 어떤 방사선 조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납으로 된 에이프론을 착용하는 거죠.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저런 에이프론을 착용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생식선 근처에서는 방사선이 조금 더 얼쩡거리지 않았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무겁긴 하더라도 태아를 위해서는 아주 짱이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투여가 되죠.
통상적으로 치료를 할 때, 치과 치료를 할 때 간단한 충치 치료라든가 교정 치료, 아니면 뭐 보철 치료, 이런 경우에는 별로 필요가 없겠지만 사랑니를 발치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신경치료에서 통증이 극심하게 예견됐을 경우에, 예견되리라 생길 거라고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약을 투여를 하죠. 시판되는 약품에는 저렇게 약 설명서가 있죠. 좀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감기약 처방전에 있는 설명서고, 이거는 비타민 제제에 있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효능, 그 다음에 성분, 그 다음에 먹는 방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작용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약품에 첨가되어 있는 설명서 90% 이상이 아마 임산부에다 태클을 거는 그런 경고 문구가 항상 있죠. 저런 문구를 봤을 때 평소에는 그냥 넘기고 무심코 넘어갔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난 후부터는 그냥 못 넘기죠. 비타민 제제조차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임산부가 약 설명서에 저런 어떤 경고 문구가 있는데 그냥 넙죽 먹겠습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을 때 직접 시판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동물 실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약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설사 조그만 부작용,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런 문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니까 별거 아니죠, 확률적으로. 근데 그 1000분의 1 중에서 1000명 중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한 법 중에서 이제 PL법이라는 게 나중에 뭐 약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콜라를 마시고 난 후에 충치가 생겼다고 소송을 건 적이 있죠. 소비자가 콜라 회사를 상대로. 그러면 거기서 법원에서는 얘기가, 그러면 충치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는 콜라뿐 아니라 설탕도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뭐 인스턴트 식품도 되기 때문에 콜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당연히. 근데 PL법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비자가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제조회사는 어떤 걸 제시를 해야 되냐면 콜라가 절대적으로 충치를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약에 적용되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나겠죠. 담배 경고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회사에서는 담배는 절대로 폐암과 무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PL법이 적용되면. 그게 조만간 아마 이뤄질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여담이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가 38이었습니다. 저 딸 셋입니다. 지금 제일 위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제 3달. 그러니까 36개월 이제 갓 지났습니다. 얘네들은 절대 같은 초등학교 안 다닙니다. 졸업하면 입학하고 졸업하면 입학하고. 셋째를 가졌을 때가 37살, 38살. 노산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다운 신드롬, 여러분들 아시죠? 다운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70분의 1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70분의 1이라고 하면 조금 높은,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여기 70명 중에 1명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70명 중에 재수없게 우리가 해당된다면 섬찟하겠죠. 자,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투여한 약물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들어간다는, 공급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로 모든 의사들이 약을 임신 중에 있는 임산부들에게 약 투여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약물은 태아의 그 발육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착상이 덜 이루어진, 아직 착상이 채 이루어지지 않은 수정란을 사망케 합니다. 그리고 임신 2주부터 8주 사이에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기형아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히 4주에서 6주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약을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물들 중에서, 특히 치과에서 매일 사용하는 약물들 중에서 대다수가 비교적 태아들한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치과에서 쓰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국소 마취제도 있고, 진통소염제, 항생제, 진정제 및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국소 마취제와 진통소염제, 항생제, 요 세 가지 종류는 동물 실험, 임상 실험, 그 다음에 확률적인 어떤 수치 계산을 다 해본 결과 안전하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많이들 부담 없이 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정제 및 이런 수면제, 이거는 절대로 금기해야 될 약입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저런 진정제나 수면제를 쓰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는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1960년도에 여러분들 뭐 드라마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탈리도마이드라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 진정제입니다. 그거를 먹은 7,000명의 임산부들이 전부 기형아를 출산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임산부가 먹는 약이 태아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됐어요. 근데 이 탈리도마이드 사건 이후부터 의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하나 쓰는데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였죠. 다 좋은데 저 세 가지 국소마취, 진통소염제, 항생제 중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항생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테트라사이클린,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테라마이신이라는 그런 약입니다. 저거는 치과에서 사용되기는 조금, 그 중에서 치과에 사용되긴 하는데 임산부에 사용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치과 질환 중에서 치주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저 약을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잇몸 조직 내에 오랫동안 저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장시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씁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신적으로 많이 투약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국소적으로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저 테라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부과에서도 사용을 하죠. 여드름 치료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드름 속에서도 그 고농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은 햇볕을 봤을 때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그을린다는 얘기죠.